논문을 준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에 쓴 내용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같은 연구 주제를 오랫동안 다룬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가표절 실수 가능성이 높답니다. 자가표절은 나의 기존 논문에서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해 새 논문처럼 제출하는 걸 말해요. 얼핏 보면 내 글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많은 국내외 학술지와 학회에서는 자가표절도 일반 표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논문이 거절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이 철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연구자는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더 심하면 학위 박탈이나 연구비 환수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요. 자가표절은 자신이 이전에 발표하거나 출판한 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허락 없이 재사용하면서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일반적인 표절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재사용하는 점에서 혼동되기 쉽지만 학술적 윤리에서는 엄연한 부정행위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과거 학부 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을 석사 논문에 그대로 포함시키거나 학회 발표 자료를 다시 조합해 논문으로 제출하면서 출처 표기를 생략한다면 자가표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쓴 글인데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학문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출판된 논문은 저작권이 학회나 출판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 자신이라도 무단 재활용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즉, 자가표절은 저작권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랍니다. 자가표절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중복, 게재 두플러컷 퍼블리케이션, 이중 제출 두얼 서브미션, 재가공 없는 재활용 텍스트 리사이클링 등이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학문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연구자의 성과를 부풀리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해요. 학계에서는 자신의 이전 작업도 새로운 글에서는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단순히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만 했을 뿐인데 심각한 윤리 위반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관점이나 추가된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해요. 국내 학술지나 대학에서도 자가표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학위 논문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면 심사 탈락뿐만 아니라 학위 취소 사례도 있어요. 교육부와 대학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가표절은 자기 복붙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진실성과 저작권 문제까지 얽힌 심각한 사안이에요. 따라서 이전 글을 활용할 때는 출처 표기와 함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도록 주의해야 해요. 자가표절은 초보 연구자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해요. 이전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재탕의 유혹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이전에 무엇을 했고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에요. 모든 학술 활동은 투명성과 정직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자가표절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이런 자가표절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지를 알아볼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가표절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방심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예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자가표절이 왜 위험한지, 어떤 실수들이 탈락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가표절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고 연구 윤리 위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특히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처럼 공적 문서에서는 신뢰성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가표절이 발견되면 결과적으로 논문이 반려되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연구 실적을 과장하는데 자가표절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술 기관들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연구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서 게재함으로써 실제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문 공동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요. 다른 연구자들은 중복된 데이터를 인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후속 연구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어요. 결국 학문적 발전에 방해가 되는 거죠. 또한 학술지나 컨퍼런스에 논문을 제출할 때 많은 경우 이 논문은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선언문에 동의하게 돼요. 그런데 자가표절이 발견되면 이 약속을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자가표절은 연구 윤리 위반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공공보건 서비스 PHS나 NSF 등의 기관은
자가표절도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하며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하거나 연구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해요. 이처럼 자가표절은 학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신진 연구자나 대학원생의 경우 무지에서 비롯된 자가표절이라도 관용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교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죠. 자가표절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연구 경력이 쌓일수록 이런 문제는 이후 연구비 수주, 공동연구 제안, 학술지 심사위원 기회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자가표절로 인해 논문이 철회되거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례도 있어요.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서는 유사도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 비슷한 표현이나 구조만으로도 의심을 받게 되니 매우 주의해야 해요. 심지어는 자가표절을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해요. 단 한 문단이 아닌 전체 구조나 데이터, 도표 등이 중복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지게 돼요. 일부 학술지는 해당 논문을 제출한 소속기관에도 경고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 연구를 준비할 땐 자가표절 여부를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전에 쓴 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가표절을 피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주요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가표절은 단일 유형으로만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 형태로 나뉘며 의도적이든 실수든 모두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해요. 이들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면 자가표절을 예방하고 논문을 안전하게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중복 게재예요. 이는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나 컨퍼런스에 제출해 발표하는 행위예요. 일부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조나 핵심 데이터가 같다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중 제출이에요. 중복 게재와 비슷하지만 이건 두 곳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뜻해요. 보통 학술지는 타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므로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텍스트 재활용 텍스트 리사이클링이에요. 이는 예전 논문에서 특정 문단이나 문장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행위예요. 특히 서론이나 방법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내가 쓴 글이라도 다시 쓰기 전에 인용해야 해요. 네 번째는 데이터 재사용이에요.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르게 분석하거나 전혀 다른 연구인 것처럼 포장해 다시 발표하는 거예요. 이는 학문적 기만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분 재사용이에요. 전체 논문이 아닌 일부 문단, 그래프, 표 등을 재사용하는 것이며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각자료는 저작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요. 여섯 번째는 자체 보고 없이 학위 논문 재활용이에요. 학위 논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제출하면서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으면 자가표절로 간주돼요. 일부 학술지는 이런 내용을 서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요. 이러한 유형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논문 작성 시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파악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20-30% 이상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자가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운 텍스트로 구성하고 과거 논문은 참고 문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좋아요. 자가표절이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가표절로 인해 학위가 취소되거나 논문이 철회되고 심지어 직업까지 위협받은 사례도 존재해요. 2023년 국내의 한 유명 대학 박사과정 학생은 기존 석사 논문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별다른 출처, 표기 없이 박사 논문에 포함시켰다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자가표절 지적을 받았어요. 그 결과 박사학위 심사에서 탈락하고 재심 기회조차 박탈되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국립대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을 한국학술지에 번역하여 재투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문 출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 논문은 결국 중복 게재로 분류되어 철회되었고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해외에서는 미국의 한 생물학 연구자가 3개의 저널에 동일한 내용을 재편집해서 투고했다가 세 저널 모두에서 논문이 철회되고 NIH 미국 보건국로부터 5년간 연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자가표절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해요. 2019년에는 한 유럽 저널에서 심사를 맡은 리뷰어가 심사 중 한 논문이 자신의 이전 심사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동일한 연구자가 거의 똑같은 논문을 제목과 초록만 조금 바꿔 여러 곳에 투고했던 거예요. 이후 이 연구자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연구 윤리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많은 학회와 학술지는 유사도 검사, TORIT, NTICAT, TORN, ITIN 등을 도입하고 있어요. 단순히 표절만 잡는 게 아니라 자가 표절 가능성도 체크하기 때문에 출판 전 자가 진단이 매우 중요해요. 자주 실수하는 유형 중 하나는 예전 논문의 서론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에요. 이건 텍스트 재활용으로 간주되어 자가 표절에 해당돼요. 일부 저자들은 연구 배경은 같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문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설명이 요구돼요. 어떤 저자는 실험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제목으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학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모든 논문을 철회했고, 연구자는 해당 기관에서 연구 윤리 위반자로 등록되었어요. 이는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의보다는 무지에서 자가 표절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무지였든 의도였든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가 표절은 처음부터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가 표절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와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미 썼던 글을 명확히 기억하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연구 노트를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동일한 내용을 모르고 반복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출처 표기예요. 자신이 썼던 글이라도 다시 사용할 땐 반드시 참고 문헌에 추가하고 본문에서 인용 방식으로 표기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형태로 서술하면 자가 표절 문제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활용이에요. 논문을 완성하고 투고하기 전에는 ITH, NTICAT, COPYKILLER, TORN, ITIN 같은 툴을 사용해서 유사도 수준을 체크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20%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네 번째는 논문 제작성이에요. 과거 연구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해도 표현을 바꾸고 데이터 해석이나 결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 요약이나 복붙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학술지 가이드라인 확인이에요. 각 학술지나 학회에서는 고유한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읽고 따라야 해요. 특히 기존 발표 여부를 모를 때는 항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표절 의심 구간 직접 설명이에요. 유사도 검사에서 특정 구간이 문제로 지적된다면 논문 내 주석이나 서문에 해당 내용을 따로 설명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위반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과거 논문 인용 필수예요. 자신이 작성한 논문이나 과제라면 반드시 참고 문헌에 포함시키고 관련 논문 목록도 투고 시 첨부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는 투명성과 정직성을 보여주는 좋은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글이라도 다시 읽어보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썼던 글도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투고 전 마지막 검토에서 중복 표현이나 논리, 재활용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자가 표절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어요. 이걸 기준 삼아 논문을 점검하면 훨씬 안전하게 투고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 도구와 활용 팁을 안내할게요. 자가 표절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유사도를 체크해주는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거의 모든 학술지에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한 번쯤 스스로 검사해보는 게 안전하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ITH, NTICAT가 있어요. 많은 국제 학술지에서 사용하는 표준 검사 도구인데 TORN, ITIN과 유사한 원리를 기반으로 동작해요. 특히 출판된 학술 자료와 비교하는데 강점이 있어서 논문 제출 전 필수로 점검하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는 COPYKILLER, 카피루프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도구들은 학위 논문이나 보고서, 과제물 등을 대상으로 텍스트 유사도를 비교해줘요. 최근엔 AI 문장 패턴까지 인식하는 고급 기능도 추가되었답니다. 검사 도구의 결과는 단순 수치에 불과해요. 유사도 15%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10%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유사도 결과는 해석이 중요하고 직접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방법론 부분에서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 목적, 결론, 핵심 주장 같은 부분이 동일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이럴 땐 해당 문장을 새로 쓰거나 각주를 활용해 출처를 명시해야 해요. 유사도 도구 사용 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논문 초안 작성 완료 후예요. 초안이 완성되면 유사도 검사를 통해 리스크 구간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 후 최종 투고하는 방식이 이상적이에요. 또한 검사 후 유사한 구문이 발견되면 단순히 문장을 바꾸기보다는 아예 문단의 구조나 논리를 바꿔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재탕 의심을 피할 수 있고 전체적인 논리 흐름도 더 탄탄해진답니다. 검사 도구 결과는 PDF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좋아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검사했고 자가 표절 의도가 없었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논문뿐 아니라 학술 포스터, 발표 자료, 프로포절 제안서 등에서도 자가 표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도 유사도 검사를 거쳐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